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김동훈입니다. 오늘은 중증외상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에 대한 강의를 들을 텐데요. 사실 외상은 의대 교육과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전보다는 많이 늘긴 했는데 그래도 외상 부분은 분량이 적죠. 중증외상의 초기 처치 부분은 이전에 비해서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중증 외상의 일반적인 치료, 초기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아셔야지 국가고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상과에서 진행하는 강론보다는 주로 좀 중증도가 있는 외상 환자들의 초기 처치에 대한 그런 총론적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의과대학에서 다른 과 강의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 국가고시 직후에 그 일반의로서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인턴 시기 그리고 전공이 전연차 때 조금 접할까 그런 이제 중증 외상을 다루지 않는 전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별로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블록 강의 이후에는 이런 중증 외상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유일한 기회니까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중증 외상의 초기 처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다룬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라디에이터란 영화죠. 로마 제국군과 게르만 종족의 전투를 다루고 있죠. 자, 이거는 안시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또 전투 장면이죠.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전 뭐 조선시대라든지 중세시대라든지 다친 군인들을 치료하는 장면들이 꽤 나옵니다. 뭐 붕대를 감는다든지 크게 다친 상처를 치료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상처를 봉합을 한다든지 그런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솔직히 그런 장면들은 허구에 가깝습니다. 최소 10세기 이전 그 시대에는 군인은 거의 소모품처럼 생각이 됐어요. 다치면 죽을 때까지 싸우도록 내버려 뒀다가 스스로 회복을 해서 도움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죠. 전쟁터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때는 외상의 이해, 외상의 기전이 어떻게 되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전혀 이해가 없었어요.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를 하겠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곧 소모품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그런 존재였다. 자, 근대적인 의학이 발전되기 전 중세시대를 포함해서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이란 것은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어요.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환자가 있고 여기 의사가 있죠. 피를 뽑고 있죠. 피를 뽑아서 그릇에 담고 있어요. 저 왜 이런 걸 할까요? 이 의사가 지금 혈액 검사를 하려고 피를 뽑고 있는 건가요? 아니겠죠. 자, 이 당시에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많이 시행하던 치료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 치료를 블러드 레팅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 하면 사열이죠. 한의원에 가면 부항을 뜨잖아요. 검은 피가 나오고 안 좋은 피를 뽑아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한다. 밥 먹고 체했을 때 속이 안 좋으면 손가락에다 실을 감고 손가락 끝에 바늘을 찔러서 손을 딴다 그러죠. 우리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들은 체하면 손가락을 땄어요. 딱 따면 손가락 끝에서 검은 피가 나오고 소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이런 사열을 의사들이 왜 했을까요? 일부 환자에서는 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열을 했을 거예요. 어떤 환자한테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폐부종, 하트 페일러 때문에 발생하는 폐부종인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혈액량, 체액량이 과도하게 있는 경우예요. 지금은 치료를 할 때 심부전 환자를 치료할 때 이뇨제를 써서 소변이 나오게 하고 체액량을 줄여서 폐부종을 해소하게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뇨제라는 게 없었죠. 블러드 레팅, 즉 피를 뽑아서 버리면 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된 거죠. 체액량이 줄어들고 폐부종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환자는 상태가 좋아질 거예요. 그런 일부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었던 사열이라는 치료를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어떤 환자한테 어떤 기전으로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면 환자가 좋아지는가 라는 거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이 없었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체액량이 많은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를 뽑아서 버리면 상태가 좋아질까요? 아니죠.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고 샥이 오고 상태가 악화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그 기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러드 레팅이라는 치료를 했었어요. 1799년 12월 14일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사망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당시의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날의 상황을 재구성을 해보면 이랬다고 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급성 인후염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린 거죠. 감기에 걸려서 호흡이 안 좋아지고 숨이 차고, 물론 이분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심부전증이 있다가 감기에 걸려서 심부전증이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벤자민 러시라는 의사는 24시간 동안 1리터의 피를 뽑아서 버리는 사열요법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다음날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그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아마도 하이포볼레믹 샥으로 사망하게 됐을 것이다. 사열 치료 자체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믿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나폴레옹이죠. 이 사람은 1700년대부터 1800년대 사이에 유럽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프랑스의 장군이었죠. 이 당시에 나폴레옹은 전투를 치르면서 도미니크 장 렐이라는 군의관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 도미니크 장 렐이라는 사람은 외상치료의 아버지, 현대적인 응급의학의 창시자, 응급의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나폴레옹을 따라서 수많은 전쟁터를 쫓아다니면서 전투를 벌이는 것을 옆에서 보다 보니 장군이 다칠 일은 거의 없겠죠. 대부분 다치는 사람들은 병사들이었을 거예요. 칼에 찔리고 화살에 맞고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옆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렇게 군인들을 소모품처럼 써서 버리는 게 전쟁을 이기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군인들은 계속 죽어가고 다치고 병력이 줄고, 병력이 줄면 후방에서 또 징집을 해서 군인을 데려다가 전투에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군인을 소모품처럼 써버리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생각은 군인을 소모품처럼 써서 버리는 게 아니고 손상을 입은 군인들을 어떻게 잘 치료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고 전쟁에서의 승률을 좀 더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도미니크 장 렐이라는 의사는 전장에서 다치는 이런 군인들을 어떻게 죽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다친 군인들을 치료하는 퍼스트 에이드. 퍼스트 에이드라는 것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응급처치, 구급처치 정도의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겠어요. 좀 더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퍼스트 에이드, 구급처치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군인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잘 치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전투를 막 벌이고 있는 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기는 쉽지 않죠. 후방으로 환자를 후송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환자를 들쳐업거나 걸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했어요. 당연히 마차를 이용했겠죠. 그 당시에는 플라잉 앰뷸런스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당시에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환자를 실어서 후방으로 나르고
후방에서 그냥 뭐 두는 거겠죠. 항생제가 있거나 뭐 수술 기법을 알고 있거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 사실은 거의 전무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좀 편안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정도였을 거예요. 앰뷸런스를 도입했다. 이것은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 도미니크 장 렐이라는 나폴레옹의 군의관이 현대 외상치료, 현대 응급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환자를 후방으로 이송을 해서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하나 필요한 개념이 있어요. 전투에서 손상을 입는 군인들은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겠죠. 숫자는 엄청 많은데 다친 군인들을 모조리 다 후방으로 이송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골라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고를까요? 자,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이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군인들은 후송을 해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버리는 거죠. 그리고 손상의 정도가 약한 사람들은 계속 전투를 치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역시 후방으로 나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지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 회복 가능성이 있으면서 지금 전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손상을 받은 사람들만 골라서 이 앰뷸런스에 태워서 후방으로 이송을 했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환자 분류의 개념이에요. 트리아지라고 하죠. 그래서 중증도를 평가하고 치료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 도미니크 장 렐이라는 사람이 처음 정립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후송을 하려면 어떤 환자들을 실어 나를 것인가? 그리고 그 환자를 실어 나를 플라잉 앰뷸런스를 만들었어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전담 요원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 마차를 운행해서 후방까지 옮길 마부도 필요할 것이고 플라잉 앰뷸런스를 유지 보수할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길을 잘 닦아서 어떤 경로로 갈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야 할 것이고 후방에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베큐에이션 시스템이라고 현대적인 개념에선 그렇게 부르고 이 당시에 도미니크 장 렐이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일을 했던 거죠. 자, 세월이 흐르고 19세기가 됐어요. 1861년부터 65년까지 약 4년 동안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아메리칸 시비로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부상자 62만 명, 사망자 20만 명, 하지 절단 환자들이 약 3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환자들의 사망률은 26%, 약 4분의 1이 죽은 거죠. 자, 총을 맞은 사람들 혹은 칼에 찔려서 관통상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치료를 하면서 의사들은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잘 몰랐으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어요. 그냥 내비두면 거의 상처가 안 좋아지겠죠. 균이 자라고 상처가 썩고 고름이 나오고 그러다가 환자가 열이 펄펄 나면서 의식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안 좋아진 상처에서 균이 자라서 그게 혈액 안으로 들어가면서 혈액순환으로 들어가서 폐혈증을 일으키고 폐혈증 샥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당시 의사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다리에 상처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죽더라 라는 것은 관찰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 안 좋아진 상처를 제거하고 싶어 하죠. 제거하려면 자르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다리를 자르는 시술을 시행을 했어요. 근데 다리를 자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피가 철철 나겠죠. 처음에는 아마 다리를 절단하고 그냥 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피를 막 흘리면서 어떻게 돼요? 환자가 빠른 시간 안에 하이포볼레믹 샥으로 사망에 이르겠죠. 다리를 잘라서 안 좋은 상처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더라. 그럼 저 피를 철철 흘리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한번 피를 안 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안 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꼬매거나
누르거나 아니면 근위부를 묶거나 해서 피가 안 나게 하는 시술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피를 나게 해둔 환자들보다 피를 안 나게 하는 환자들이 좀 더 많이 살더라 라는 현상을 또 관찰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백서에서는 남북전쟁 많은 의사들이 조기 절단술 그리고 조기 절단술 이후에 지혈술 피를 멈추게 했을 때 군인들을 많이 살릴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남북 전쟁에서 의사들은 이걸 알게 된 거죠. 상처가 안 좋아지기 전에 사지를 자르고 거기서 피가 나는 것을 막아주면 군인을 좀 더 살릴 수 있다. 자, 시간이 지나고 20세기가 됐어요. 1914년에 유럽에서 1차 대전이 터졌죠. 당시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이전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남북전쟁에서 얻었던 그 정도의 지식, 팔다리를 자르고 피가 나는 걸 먹게 해주는 그 정도의 치료 기술밖에 없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다른 곳, 머리를 다쳤다, 목을 다쳤다, 가슴에 총을 맞았다, 배에 칼을 맞았다. 이런 치명적인 손상들에 대해서는 이런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현대적인 외상 수술들은 방법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팔다리 외상 외에 다른 손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치료를 할 수 없었어요.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원더우먼.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의사들은 손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을 그다지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기술, 무기를 만드는 기술, 연발 기관총이죠. 이전까지만 해도 단발총, 칼 이런 걸로 사람을 죽였다면 연발 기관총을 사용했고 독일 사람들 굉장히 똑똑해서 기계를 잘 만들어요. 탱크를 막 만들어냈어요. 한 방에 한 무리씩 뻥뻥 죽여버리는, 날려버리는 그런 탱크를 발명했고 심지어는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군대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 비행기에 기관총을 싣고 다니고 폭탄을 싣고 다니면서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이기 시작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였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세균전, 화학전 이런 것들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어요.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통계를 보니까 남북전쟁에서의 사망은 어땠어요? 부상자 60만, 사망자 20만. 역시 비슷한 기간이에요. 약 4년 동안 벌어졌고 60만, 20만인데 1차 세계대전에서는 부상자가 무려 3,700만, 사망자가 1,600만 명. 숫자가 거의 100배 가량 증가를 했죠. 의학기술은 발전이 없었는데 사람 죽이는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지 절단, 하지 손상 환자가 의사들의 큰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머리, 목, 가슴, 배 같은 곳은 아직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리를 다친 사람들, 그럼 팔은 어떤가요? 팔은 볼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손상을 입더라도 조기에 자르면 대부분 환자들이 생존을 했어요. 하지만 다리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리가 하나 없어지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남북전쟁 때 25% 정도라고 그랬는데 하지 절단 환자가 1차 세계대전 때 개방성 대퇴골절 환자의 사망률을 살펴보면 첫 해에 약 80%, 100명 중에 8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의학기술이 퇴보했나요? 아니죠. 의료기술은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었던 거죠.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갈수록 급격하게 사망률이 떨어져서 급기야는 10%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것 같죠? 사실 1876년에 토마스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가 소아마비로 잘 못 걷는 것을 보고 이런 스프린트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자꾸 걸으니까 다리를 고정하는 스플린트를 차고 걷게 하니까 좀 잘 걷더라. 그래서 이런 이제 재활 치료 관점에서
이런 걸 사용을 하자라고 발표를 했죠. 이거를 개방성 대퇴골절 환자한테 사용을 한 거죠. 왜 사용을 했겠어요? 자, 개방성 대퇴골절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돼요? 다리가 덜렁덜렁 하겠죠. 피도 엄청 나고 상처도 안 좋고. 그런 환자를 옮기고 침대 위에서 자세를 변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다리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좀 환자한테 좋지 않을까. 보기도 힘들고. 안 움직이게 하려면 토마스라는 사람이 저런 스플린트를 만들었네. 아, 저거를 이용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개방성 대퇴골절 환자한테 조기에 이런 토마스 스플린트를 사용해서 고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다리를 다시 이어붙이거나 다시 걷게 하거나 하는 그런 기술까지는 아직 없었겠죠. 결국에는 대부분 환자들이 다리를 자르는 절단술을 받았을 거예요. 개방성 대퇴골절 환자들은. 전쟁 초기에는 그런 환자들이 무수히 사망을 했는데 이 토마스 스플린트를 사용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다리를 자르더라도 환자들의 생존율이 급격히 향상되기 시작한 거죠. 대퇴골절 있는 환자들은 조기에 스플린트를 대주면 많이 살더라.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그럼 왜 그럴까요? 어차피 다리 자를 건데 왜 초기에 고정술이 도움이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다리가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이걸 계속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조직 손상이 더 악화되게 되죠. 염증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몸으로 일단 들어온 세균에 의한 염증 반응에다가 조직 손상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더해지면서 인플라마토리 캐스케이드가 더 심하게 발생을 하고 면역 반응이 크게 일어나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비셔스 사이클로 돌입하게 된다는 거죠. 고정을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덜 일어나게 되고 비셔스 사이클로 확률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이 당시에 의사들은 물론 몰랐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당시 의사들은 현상을 관찰하고 이런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스페인 내전이 2차 대전 이전에 일어났었는데 이 당시에도 아주 비약적인 의료기술의 향상이 있었어요. 트랜스퓨전이죠. 자, 수혈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했었어요. 사실은. 기록에 보면 1800년대, 1700년대에도 수혈을 했었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죠. 그냥 무작정 한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니까 다른 사람 피를 뽑아서 주면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겠죠.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혈액형이란 거 몰랐고 ABO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은 살고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O형피를 줬거나 하는 사람들은 살고 혈액형이 안 맞는 사람들은 죽었겠죠. 1900년에 혈액의 ABO 시스템이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랜드 스타이너라는 의사가. 그리고 1930년에는 블레일락이라는 또 다른 의학자가 볼륨이 모자라는 하이포볼레미아 상태에서 수혈을 해주면 살릴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제창을 했어요. 피를 흘리는 사람한텐 피를 주면 환자를 살릴 수 있다. 뭐 기전도 이렇게 해서 뭐 발견을 했겠죠. 자, 이런 얘기가 1930년에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혈액형이란 걸 알게 됐고 피를 흘린 사람한테 수혈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돼요? 피를 모아야겠죠. 그래서 이 당시부터 세계 각지에 혈액은행이 생겨나게 됐고 1941년에는 처음으로 적십자 재단이 만들어지고 일반인들한테 군인들을 살립시다. 그럼 당신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해서 헌혈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 결과로 1936년부터 39년까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첫 공식적인 수혈이 시행되었다고 해요. 자, 2차 대전 때는 외상 수술 기법들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전신 마취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으면 왜 수술을 할 수 없나요? 머리나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가슴이나 배 수술을 하려고 열어놓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꿈틀거리면서 계속 움직이고 심지어 장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막 밀려 나오죠.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럼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는 장기를 가지고 어떻게 수술하겠어요? 전신 마취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장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전신 마취 기술들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비로소
여러 가지 이제 가슴, 배를 포함한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를 열고 수술할 수 있게 된 거죠. 항생제가 발견이 됐죠. 장이 터진 사람, 총을 맞고 장에 구멍이 난 사람을 전신 마취를 하고 장을 꼬맨 다음에 배를 다시 꼬매서 닫아 놓으면 터진 장을 꼬매놨으니까 이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못 살죠. 왜? 장에서 쏟아져 나온 세균들이 복막염을 일으키고 폐혈증 샥으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1928년에 발견된 페니실린, 이후에 발견된 여러 가지 항생제들 덕택이었죠. 자, 피를 주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피가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혈액의 대체제로서 수액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액을 투여를 하다 보니까 피를 안 주는데도 환자들이 좋아지더라. 플루이드를 아주 많이 주면 심부전이 해소가 된다. 레날 페일러가 해소가 된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자, 레날 페일러가 해소된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유행 크레아틴 수치를 보고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소변이 안 나오던 사람이 수액을 주니까 소변이 나온다. 그리고 상태가 좋아진다. 혈압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변이 나오게 되고, 소변이 나올 정도로 혈압이 올랐으면 이 환자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의사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수액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환자 소생에는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어그레시브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 스트래티지를 믿고 있었죠.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외상에 대한 개념, 치료는 역사 속에서 전쟁과 함께 발전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전쟁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전쟁터기 때문에 이런저런 임상실험 아닌 임상실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더 살릴 수 있는가, 사람을 더 생존시킬 수 있는가 하는 개념을 얻게 됐고 치료법들을 발전시켜 왔던 거죠. 군인은 전쟁의 소모품이 아니고 전쟁의 도구로서 기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예전 18세기 이전의 생각들이 점점 발전을 해서 군인의 인권 그리고 의학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 후에도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으려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한 외상 치료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자, 전쟁터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이란 것은 대부분 이전부터 창, 화살, 총 이런 무기들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에요. 그런 환자들은 대부분 사지절단이거나 혹은 우리 몸통에 어떤 손상을 받더라도 그것은 관통상, 피너트레이팅 인저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1960년 정도부터 냉전이 시작되는 화라산 같던 전쟁의 시기가 지나고 외과 의사들이 전쟁터에서 사회로 복귀를 하기 시작했어요.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 외상 환자들을 치료를 했죠. 전쟁터에서 다치는 사람하고 일반 사회에서 손상을 입는 것은 그 종류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총, 칼이 난무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관통상이지만 사회로 들어오면 조금 달라지죠. 하지만 의사들은 전쟁터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일반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어그레시브니스의 시대라고 불러요. 어그레시브니스라는 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떤 거예요? 시술이나 어떤 치료를 아주 과감하게 시행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수술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처음 환자를 수술장에 데리고 들어가서 언제까지? 모든 복잡 단안한 외과적인 문제들을 죄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과격하고 과감하고 거친 수술적인 치료들을 시행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고칠 때 자동차를 공장에 넣고 바퀴, 엔진, 외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고치죠. 다 고치기 전까지는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다뤘던 거죠. 공장에 넣고 자동차 고치듯이 기계 수리하듯이 사람을 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외상센터들에서는 아주 범위가 넓은 그런 절제술, 다친 곳은 모조리 다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잘랐으니까 많이 자르니까 많이 자른 만큼 재건술이 필요하죠. 플루이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한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과격하게, 대량으로 한다 이거죠. 수혈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과감하게 피칠갑을 하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런 거죠. 외과 의사들의 영웅담 같은 거를 들어보면
연세 많이 드신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젊었을 때 온몸이 다 아작이 난 환자를 수술장 들어가서 이틀 동안 수술했어. 30시간 동안 수술해서 피를 100파인트, 200파인트를 주고 간도 절반을 잘라내고 라는 전설 같은 영웅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자부심이었죠. 사고가 나서 박살이 난 자동차를 고치듯이 박살난 사람을 고친다. 한 방에 고친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 보시면 첫 번째 수술, 지금 위에 말씀드린 아주 과격하고 거친 첫 번째 수술에서 환자가 생존을 해요. 수술하고 끝나서 나올 때까지 숨이 붙어 있어. 심장이 뛰어. 그럼 살린 거잖아요. 수술장에서 나올 때까지는 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나중에 보니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서서히 죽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죽더라. 그리고 그 죽는 환자들을 살펴봤더니 출혈이 멎지 않고 자르고 재건수를 했는데 피가 질질 새. 아니면 꼬매놨던 상처가 다시 터져. 그런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황. 그리고 멀티플 오간 페일리어. 그죠? 다발성 장기 부전. 소변도 안 나오고 폐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고 장이 썩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을 하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쭉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세 가지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코아귤로패시, 하이포도미아, 그리고 애시도시스. 산증, 저체온증, 그리고 혈액응고 장애,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 죽더라 이거죠. 엄청나게 과감한 수술하고 한 방에 깨끗하게 고쳤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세 가지 소견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서서히 죽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 당시에는 리살 트리아드라고 불렀어요. 죽음의 세 가지 사인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외상 환자들이 죽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통계 수치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016년 통계인데요. 미국에서 연령대별로 사망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청소년기에 죽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교통사고가 많죠. 그리고 연령대가 올라가면 여기 이제 중독. 미국은 뭐 마약이 워낙 많으니까 마약 중독으로 되게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65세가 넘어가면 추락사. 성인들 같은 경우에 역시나 교통사고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손상으로 죽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교통사고, 마약 중독, 그리고 추락사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마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얀색으로 나온 것들은 다 여기 쭉 보면 이제 총기 사고죠. 그 두 개를 빼고 나면 성인들 같은 경우, 성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교통사고와 추락사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외상 환자의 사망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뇌손상이고 출혈 때문에 죽는 것. 그 두 가지가 거의 86%,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죠. 얘는 오간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멀티플 오간 페일리어가 되겠죠. 즉시 사망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이 너무 과격하게 됐다든지 초기 처치가 잘 안 됐다든지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급성기 사망은 뇌손상과 출혈이다. 과거에는 뇌손상이 훨씬 많았어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뇌손상이 출혈보다는 적죠. 과거에는, 이건 최근 통계고, 과거에는 뇌손상 때문에 급성기에 사망하는 환자가 많았고 그 다음 순서가 출혈이었는데, 최근에는 뇌손상과 출혈의 빈도가 점점 비슷해지다가 더 최근에는 출혈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이 더 높게 됐죠. 자, 이것은 최근에 출혈 환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이쪽 부분은 그냥 있는데 원래대로
뇌손상의 빈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서 그래요. 외상 환자의 급성기 사망은 머리를 다치는 것, 그리고 출혈,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뇌손상인 경우에는 이 뇌손상 중에 90%가 병원에 오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린 병원에서 환자를 맞이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많은 환자들, 생존해서 병원까지 도착하는 환자들의 외상 사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당연히 출혈, 블리딩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혈, 익생규네이션이라는 거는 대량 출혈을 얘기해요. 출혈 중에서도 피를 아주 많이 흘리는 것. 이것이 병원 내에서 사망하는 손상 환자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이런 대량 출혈이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가 수혈을 해야 되죠. 수혈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시브 트랜스퓨전, 대량 수혈을 하는 경우에 47%에서 굉장히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코아귤로패시가 생긴다. 죽음의 3대장 중에 첫 번째 있었던 거죠. 코아귤로패시, 혈액응고장애, 저체온증, 그리고 산증, 이 두 가지는 혈액응고장애를 악화시킨다라고 해요. 이 세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손상, 외상의 리설 트리아드였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한테서 보이는 세 가지 임상소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체온증이 일어나고 애시도시스가 일어나면 혈액응고장애를 악화시킨다. 혈액응고장애는 대량 출혈이 있는 환자한테 대량 수혈을 할 때 절반 정도에서 일어나고, 이런 대량 출혈은 외상 환자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혈액응고장애라는 것은 피를 잘 먹지 않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익생규네이션과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아귤로패시는 잘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출혈을 계속하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혈액응고장애는 세 가지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겨요. 코아귤로패시와 하이포서미아와 애시도시스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죠. 그래서 12번부터 티슈 팩터부터 쭉 내려와서 10번, 5번, 그리고 피브린이 만들어져서 출혈을 먹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의 중요한 패스웨이들이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체온증과 대사성 산증, 꼭 대사성이 아니어도 되죠. 산증의 영향을 받아서 이 두 가지가 악화된다 이거죠.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 자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혈액 응고가 잘 안 되고 피를 더 많이 흘리게 되고, 그래서 환자가 죽게 된다. 트라우마틱 샥에서 응고 장애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겠죠? 응고 장애가 일어나면 피가 안 먹기 때문에 어떤 처치를 하더라도, 피를 멈추게 하는 처치를 하더라도 응고 장애 자체 때문에 출혈이 지속되고 그것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트라우마 환자, 외상 환자에서 샥이 일어났을 때, 외상 환자의 샥은 헤모라직 샥, 하이포볼레믹 샥이 대부분이죠. 그 샥을 교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응고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응고장애, 코아귤로패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외상이 일어나고 샥이 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수액을 투여하죠. 수액을 투여하고 수액 투여로도 안 되면 적혈구를 수혈해요. 우리가 2010년 이전에, 얼마 안 됐죠.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트라우마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코아귤로패시는 대량 수혈에 의해서 응고 성분, 즉 혈소판과 여러 가지 응고인자들이 희석이 돼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왜 묽어지냐? 우리가 수액을 많이 주고 수혈을 많이 해서, 그 수혈을 한다는 건 여기서 뭘 수혈하는 거죠? 대량 수혈이라는 것의 개념은 이전까지만 해도 RBC를 수혈하는 게 수혈의 핵심이었어요. RBC만 주다 보니까 혈소판과 응고인자가 상대적으로 모자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수액 투여와 대량 수혈 때문에 응고장애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수혈을 많이 한 다음에, 수액을 많이 투여한 다음에 일어나는 거니까 PT, APTT 응고 수치를 확인을 하고, 이게 수혈을 하다 보면 응고인자가 희석이 돼서 이 수치들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CBC에서는 혈소판 수치를 보는 거죠. 혈소판 수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그때 이 혈소판과 모자란 혈소판과 응고인자를 투여한다 라는 것이 2010년 이전에 외상 후 나타나는 하이퍼볼레믹 샥, 코아귤로패시의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피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는 응고인자들을 소모를 하죠. 어떤 식으로 소모를 하죠? 처음에 혈소판이 막 달라붙고, 혈소판이 여기 달라붙기 때문에 혈중 내에서는, 혈액 내에서는 혈소판이 모자란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것들은 응고인자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브린이 만들어져서 여기 분홍색 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 끈들이 혈소판을 단단히 잡아주면서 여기에 피떡을 만들게 되는 거죠. 피떡을. 자,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이미 출혈이 발생을 하면 혈소판과 혈액 응고인자들이 소모가 되기 시작해요. 왜? 피가 나기 때문에 그 피를 멈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피떡이 딱 만들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피가 나는 사람들은 피가 계속 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피가 나다가 멎으면 그거는 더 이상 샥이 진행하지 않겠죠. 블러드 클롯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져서 지혈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외상 후 익생규네이션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은 이거를 만들려고 계속 혈소판과 혈액 응고인자들을 계속 소모를 하는 거죠. 소모를 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이게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블러드 클롯이 만들어질래다가 사라지고 만들어질래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대량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외상 후 혈액 응고장애 코아귤로패시는 수액을 투여하거나 수혈을 하고 나서 피가 희석돼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로 소모가 되면서 생긴다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량 출혈이 확인이 되거나 의심이 되면 처음부터 폐갈비씨, 적혈구, 그리고 FFP라는 거는 응고인자들이 들어있는 혈액이죠. 그리고 혈소판을 초반부터 주자 이거예요. 초반부터. 왜냐하면 혈액 응고인자 수치들이 소모돼서 나타나는 피검사 결과들, 혈소판이 소모돼서 나타나는 피검사 결과들은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게 정상 수치인 상황에서도 이미 얘네들은 소모가 되기 시작했고, 계속 소모가 되다 보니까 혈액 응고 기전이 나빠지게 되고, 피가 계속 나는데 응고 기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면 출혈이 점점 더 멎지 않고 점점 심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이미 소모되고 있는 이 블러드 클롯을 만들기 위한 시도 때문에 소모되고 있는 혈액 응고인자들과 혈소판을 처음부터, 즉 RBC를 투여하면서 같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개념들이 최근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외상 환자의 수혈요법, 응고장애 치료의 방법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크라이오 프리스피테이트와 리커미넌트 팩터 7 이런 것들은 FFP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응고인자들을 충당할 수 있게 해주는 혈액들이죠. 하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대량으로 투여하기 어려워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전혈이 가장 좋겠죠. 전혈에는 RBC도 들어있고 FFP에 들어있는 것, 크라이오프리스피테이트에 들어있는 모든 혈액 응고인자들이 다 들어있고 혈소판도 들어있고 하니까 홀블러드, 전혈을 수혈하는 것이 환자에겐 가장 이상적일 거다 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혈액 응고 장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도표로 그려보면 이래요. 중증 외상이 발생을 하고 출혈이 발생하죠. 이아트로제닉 팩터나 티슈 인저리, 그리고 매시브 트랜스퓨전 등등에 의해서 저체온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이아트로제닉 팩터가 저체온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병원은 보통 좀 선선하게 유지를 하죠.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걸 조장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죽으니까 이 세포가 죽는 것 때문에 순환이 약해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세포가 죽기 때문에 애시도시스가 생기고, 우리가 샥 때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왜 생기나요? 어네어로빅 메타볼리즘이 발생하면서 락틱 애시드가 쏟아져 나오고, 그것 때문에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생기는 거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혈액 응고인자의 컨섬션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팩터들이 모자라게 되겠죠. 이것은 매시브 트랜스퓨전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도 물론 더 조장이 될 거예요. 코아귤로패시를 계속 지속하게 만들고 혈액 응고가 장애를 받게 되니까 출혈이 더 악화되고, 그래서 뱅뱅뱅뱅 도는 거죠. 비시어스 사이클의 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환자는 생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어디서 고리를 끊어야 하나?
이 비시저스 사이클이 돌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코아귤로패시, 하이포더미아, 애시도시스, 환자가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리살 트리아드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그게 환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전쟁은 거의 없어졌어요. 하긴 있긴 있었죠. 저기 중동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예전 같은 그런 대규모 전쟁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만나게 되는 외상 환자들은 대부분 시빌리언 트라우마죠. 일반인들의 손상. 일반인들의 손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죽는지는 앞에서 통계를 보여드렸죠. 교통사고, 추락, 이런 것들이 시빌리언 트라우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총기 사고를 제외하면 어떤 것들이냐, 대부분이 교통사고,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지는 추락사, 추락, 이것이 대부분의 중증 외상의 기전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 장기를 한 번에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사고나 추락은.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이 하이 에너지가 우리 몸 전체에 충격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건 뭐하고 다르냐 하면 앞에서 전쟁터에서 의사들이 군인을 치료하던 시기에 봤던 그 손상들, 총을 맞거나 칼에 찔리거나 하는 그런 손상들하고는 다른, 즉 관통상과는 다른 둔상의 메커니즘을 가진 환자들이 훨씬 많은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전체 중증 외상의 메커니즘을 둔상과 관통상으로 분류를 해보면 관통상은 10% 미만이에요. 총기를 굉장히 자유롭게 쓰는 나라들은 10%를 약간 넘어가고 우리나라처럼 총기가 없는 나라들은 10% 미만이에요. 그래도 있긴 있죠. 칼에 찔려서 오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살인은 대부분 칼로 이루어지죠. 칼로. 그래서 그런 관통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중증 외상 환자들은 블런트 트라우마, 둔상이다. 전통적인 수술 기법들, 아까 말씀드린 공장 안에 자동차를 넣고 깨끗하게 고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수술 기법들은 이제 더 이상 환자의 생존과 예후를 향상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들을 점점 알게 됐어요. 그게 언제부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면서 그런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됐고, 외상을 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큰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죠. 트라우마 서저리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배를 타고 해군들이 배를 타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배가 폭격을 맞거나 손상이 일어나서 배가 망가져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 배를 끌고 다시 항구로 들어와야죠. 그런데 이 미국 해군을 잘 생각을 해보면 2차 대전 때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했죠. 어디서 전쟁을 했어요? 주로 태평양에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북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오세아니아, 필리핀,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여기를 미국 해군들이 전쟁을 하면서 점점 치고 올라가서 일본을 굴복시켰어요. 어디 있어요? 항구가. 진주만이 아니더라도 그 광활한 태평양 어딘가에 거점이 있는데 그 거점까지 이렇게 된 배를 끌고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군, 미국 해군, 뭐 우리나라 해군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해군이 되면, 군대를 가서 해군이 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평소에 하는 일들은 뭐 대포를 쏘고 포격을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배를 고치는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망망대해 배 한 척에 자기 목숨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배가 망가지면 그냥 모조리 다 죽는 거죠. 거기서 배 구멍이 났을 때 그것을 막는 훈련, 배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해군에서는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배를 끌고 항구로 못 가기 때문에 그 전장에서 배를 고친다는 거죠. 어떻게 고쳐요? 이거는 공장에 자동차를 넣어서 한 번에 다 고치는 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장비가 없으니까. 배가 떠 있을 수 있을 만큼, 항구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만 고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외과 의사들이 채용을 한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군대에서 나온 용어죠. 그래서 이거를 데미지 컨트롤 서저리라고 불러요. 뭐하고 다른 거겠어요? 한 방에 24시간, 36시간 수술해서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 나오는 것이 아닌 단계적인 수술을 하자 이거예요. 세 단계로 나누고요. 어떤 식으로 수술하는 거냐면 처음에 일단 수술장에 데리고 들어가죠. 출혈을 막고 컨타미네이션을 제거해요. 이 두 가지만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는 잔뜩 패킹을 하고, 그러니까 피를 잡는데 무슨 혈관 수술을 하거나 미세 접합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꺼즈를 가지고 꽉꽉 눌러둔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보통 수술을 하고 나오면 배가 다 닫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배를 닫지 않고 그냥 대충 얼기설기 죽지 않을 정도만 덮어놓고 수술을 마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단계로 이런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서 여기서 뭘 하죠? 리워밍. 자, 왜 리워밍을 할까요? 하이포더미아, 저체온증이 코아귤로패시를 악화시킨다고 그랬죠. 체온을 올려야 돼요. 대부분의 손상 환자, 피를 많이 흘린 환자들은 체온이 떨어져 있어요. 꼭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체온이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걸 리워밍을 하고 체온을 올려주고, 당연히 혈액 응고 장애를 교정을 해야 되죠. 이걸 교정하는 건 어떤 식으로 교정하는 거예요? 수혈을 하는데 혈액 응고인자들 혈소판을 충분히 채워주면서 교정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서포티브 케어를 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어디를 다쳤는가를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환자 상태가 안정이 되고 체온이 올라가고 코아귤로패시가 교정이 되고 나면 그때 마지막 수술을 하는데, 이때 무슨 수술을 하냐? 들어가서 아까 여기 뱃속에 채워놨던 패킹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데피니트 리페어를 하는 최종 치료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데미지 컨트롤 서저리라고 불러요. 이것은 외상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은 환자한테 패킹과 지혈만 한다는 거예요. 패킹 어떻게 하냐? 이렇게 꺼즈를 가지고 피가 나는 부분을 꽉꽉 눌러두는 거죠. 이렇게 팩을 채우고 피가 나는 부분을 잡고, 만약 혈관이 동맥에서 출혈이 있다 그러면 그 터진 동맥만 살짝 묶거나 꼬매거나 해서 피만 안 나게 해놓고, 이런 식이죠. 피나는 터진 동맥을 찾아서 묶어버리고. 그리고 보통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장들이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손상 때문에 장기가 부어 있죠. 그래서 부종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액도 많이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또 장이 부어 있고 이런 상태라서 장들이 막 튀어나와요, 밖으로. 이것을 꼬매서 닫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면서 복압이 올라가겠죠. 복압이 올라가면 비너스 리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악화가 되면서 환자의 샥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런 걸 우리가 압도미널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덮어만 두는 거예요. 마르지 않도록 비닐로 이렇게 덮어만 두고, 전혀 지금 클로저를 하지 않았죠. 배는 열어놓은 대로 그대로 두고 덮어만 두고 이니셜 라파로토미를 끝내는 거예요. 이후에 중환자실로 가게 되고, 중환자실에서 서포티브 케어와 응고장애를 교정하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와 저체온증을 교정을 하는 서포티브 케어 이후에 세 번째 단계로 수술장에 다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때는 이런 것들을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세 단계로 안 된다 그러면 또 중환자실로 옮겨서 또 서포티브 케어를 하고 다시 수술장으로 옮기고 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계, 이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1976년에 외상 치료에서 아주 역사적인 일이 하나 또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요. 비행기 추락 사고. 이 비행기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 하면 제임스 스타이너라는 정형외과 의사와 부인 그리고 애들 넷이 타고 있었어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에 갔다가 자기 집인 링컨으로 돌아가다가 여기 네브라스카 숲속에 떨어졌어요. 추락을 한 거죠. 제임스 스타이너 의사는 다행히 살았어요. 부인은 현장에서 즉사를 했고 나머지 애들은 심하게 다치지 않아서 생존을 했어요. 애들 넷을 데리고
이제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됐겠죠. 시골 병원이죠. 숲속에 있는 작은 지방에 있는 로컬 허스피탈이죠.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정형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외상 환자를 주로 보고 있었고 평소에 그게 자기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의식이 깨어 있으니까 애들 치료하는 걸 옆에서 본 거죠. 어떻게 하나. 의사가 안 와.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하는데 외상 치료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보여요. 경추 보호도 안 하고 등등등.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저게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헬기를 불러서 헬기를 타고 자기가 근무하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해요. 회복을 하고 나서 이 의사는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저기 시골에 가보니까 도대체 의사라는 사람이 외상 치료를 하는데 뭐 치료가 엉망이더라 이거죠.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78년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2년 후에 처음으로 네브라스카 본인이 살고 있는 주에 있는 EMS, 보통 이제 우리로 치면 119 구급대원들이 되는 거죠. 미국으로 치면 911 소방대원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ATLS라는 교육 과정을 열었어요. 911 대원들을 모아놓고 일단 교육을 하고, 이 교육하는 걸 보니까 미국의 외과 의사협회에서 보니까 저게 굉장히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야, 그거 구급대원들만 가르치지 말고 의사들도 가르치자. 그래서 1979년에 처음으로 미국 외과 학회에서 이 트라우마 코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스타이너 박사가 만든 ATLS 코스가 미국 그리고 전 세계로 점점 퍼져나갔고 현재는 약 80개국에서 교육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되고 있어요. 북미 전부, 남미도 대부분, 유럽 전부, 인도, 호주,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중동, 거의 대부분의 좀 산다 하는 나라에서는 이 ATLS 코스를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는 없죠. 자, 일본은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라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과정과 그런 이론 정립에 열을 올려요. 그래서 다른 나라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중국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래요? 우리나라도 최근까지는 이 외상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의사들도 별로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느끼지 않았다기보다 그냥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외상 처치 체계가 엉망진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대병원의 이국정 교수님이 그렇게 스타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외상외과 의사로서 일을 하던 분이에요. 지금은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또 많이 이제 그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외상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인력도 많이 보충이 되고 해서 실질적인 외상처치를 잘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외상처치에 관련해서는 후진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외상학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외상외과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 뭐 이런 것도 하고 외상센터 심포지움도 하고 하긴 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고, 당장 여기 진주만 해도 우리 병원이 권역 외상센터잖아요. 근데 아직 개소도 못하고 있죠. 왜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돈이 많은 나라니까 뭐 돈은 충분히 줘요. 건물도 막 짓게 해줘요. 장비도 들어올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람이 없는 거죠. 외상 수술을 할 만한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외상센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많이 나아지고 있죠.